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밴쿠버 TV 코리아의 책 읽어주는 남자 성수경입니다. 오늘은 밴쿠버 문인협회 소설가 반병섭 씨의 단편소설 부러진 숟가락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목사는 같은 나이인 자기의 사촌형을 잊을 수가 없다. 자기가 목사가 된 것도 사촌의 영향이 컸다. 그때 남들은 한 목사가 사촌을 닮았다고 했다. 사촌은 농부의 5남 2녀 중 4남으로 만주 간도 땅 왕청이라는 곳에서 겨울에 태어났다. 그는 조실부모하고 큰형의 밑에서 소년기를 보냈다. 중학교를 고학으로 졸업하고 소학교 선생이 된다. 그는 일제 중병 1기생이 되었지만 폐병 때문에 병종이 되어 일본 군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는 병든 몸이지만 교편을 잡았고, 그런데 일제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전에 병종의 환자에게도 소집장을 띄웠다. 그는 징집을 피하기 위해 숨어버린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그는 북간도 자기 고장에서 학교 문을 열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곳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비적대가 세상을 다스리는 무법천지가 된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그곳을 탈출하는 첫 번째의 출애굽을 시도한다. 그러나 노송령을 넘다가 일행 중 한 사람이 비적의 총에 맞아 복부 관통상을 입는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환자를 우차에 싣고 되돌아가야 했다. 겨울이 지난 후 그는 이번에는 단신으로 두 번째 출애굽을 시도했다. 그는 두만강을 건너고 38선을 넘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그는 병든 몸으로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남들은 그가 폐병 환자라는 사실을 모른다. 사실 그때는 모두 헐벗고 못 먹어서 환자와 거지를 구별하기가 힘들었다. 그는 약 한 톨 먹어본 일이 없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신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 졸업을 했다. 그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했었는데 졸업 후 정치가가 되려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다. 그렇지만 그는 낙선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그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그리고 소식이 끊겼지요. 도솔산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국군 묘지에도 그의 묘는 없었어요. 다만 무명 전사자 탑을 볼 때면 사촌형이 이 속에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도 이 무명 전사자 탑 앞에서 한참을 부동으로 서 있었죠. 한 목사는 이렇게 사촌형에 대한 긴 추억을 다듬었다. 병든 몸으로 사촌형께서는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군요. 제 사촌이 왠지 저보다는 강 목사님을 닮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무슨 말씀을... 그나저나 갑자생은 정말 험하게 인생을 살았나 보네요. 목사님의 어머님도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죠. 예, 힘든 인생이었죠. 어머니는 본래 바느질을 잘했어요. 바느질로 연명을 하다가 식당에서 일을 했죠. 식당 일은 힘이 들었지만 바느질보다는 수입이 더했댔습니다. 시부모가 돌아가시고는 서울에 와서 저를 공부시키며 학생들을 하숙쳤죠. 돈푼이 생기니 포장마차를 차렸어요. 장사가 잘 됐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니 포장마차보다 좀 큰 식당을 차렸죠. 그래서 집도 하나 장만했죠.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캐나다에 모시려고 했는데 그냥 한국에 남아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묻혀있는 땅에서 눈을 감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전쟁 때문이었죠. 저는 전쟁이 일어난 해에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나시고 어머니는 저와 함께 집에 남기로 결심하셨어요. 전 아버지를 보지 못한 유복자입니다. 강 목사는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내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3개월이 지나가자 9.28 서울수복이 이루어지면서 남쪽으로 갔던 인민군들이 다시 북쪽으로 쫓겨났다. 강 목사의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집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을 지새웠다.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녀는 죽은 시체라고 하더라도 남편을 두 눈으로 다시 봐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됐다. 북쪽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녀는 혹시 인민군에게 살해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소리만 들으면 서둘러 그 장소를 찾아가곤 했다. 맨 처음 그녀가 찾아간 장소는 양평이었다. 그녀는 강 목사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양평까지 찾아갔다.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동안 양평의 한강 모래사장에 700여 명이 묻히게 됐는데 이 무덤이 파헤쳐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양평 시내에는 온통 시신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그래도 그녀는 그런 건 별것이 아니었다. 주인을 찾지 못한 시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를 통분해하듯 눈을 부릅뜬 시체들도 눈에 들어왔다. 시체들 대부분은 부패해 있었고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 갑자기 옆에서 한 여자가 시체를 껴안으며 울부짖었고 강 목사의 어머니는 울다가 실신한 그 여자를 부축해 모래무덤 밖으로 옮겨주었다. 그녀의 눈은 마른 적이 없었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모래무덤으로 들어가 차마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시체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남편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결국 찾지 못한 채 온몸에 시체 냄새를 가득 담고 양평을 떠나야 했다. 남편의 시체를 찾지 못한 괴로움보다는 어쩌면 남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천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리 무겁지 않았다. 그녀가 10월 중순에 찾아간 곳은 전주였다. 몇 구 안 되는 시신이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한 시체란 말에 그곳까지 내려갔던 것이다. 거기에도 남편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시체를 뒤지고 얼굴을 돌려보고 덮어주고 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고 무서웠지만 하도 많은 시체를 대하다 보니 다만 냄새가 문제일 뿐 무섭거나 끔찍하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는 주인 없는 시체들이 하루빨리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속으로 염원했다.
그녀가 남편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동안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의 몸은 더욱더 흉한 몰골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한 해 동안 이천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녔다. 그녀는 남편의 시체를 찾지 못할 때마다 남편이 혹시 살아있다는 생각으로 힘을 얻곤 했다. 가끔은 남편의 시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체들을 살펴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남편의 소식이 들리지 않자 남편의 생존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수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남편의 시신이라도 찾아야겠다고 그녀의 집념은 날이 갈수록 더했다. 1년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자 남편의 시신을 찾는다는 희망이 조금씩 희미해져 갔다. 이름 없는 시신에 대한 소문은 거의 사라지고 있었고 이미 묻혀버린 시신의 몰골 또한 거의 분간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남편의 시신을 찾으려는 마음을 늦춘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근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주인 없는 무덤이 있으면 알려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남편은 어느 무덤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집을 떠난 지 4년이 흘렀다. 전쟁이 휩쓸고 간 강산에 전쟁의 상처가 어느 정도로 아물어져 가고 있는 동안에도 강 목사의 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애착을 놓지 않았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이름 없는 시체를 남편이라 생각하고 장례를 치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남편을 보낼 수는 없는 것이라며 더욱 마음을 다졌다. 그동안 시체들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무당이 말하는 무덤도 파보았지만 남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웃 마을에 그녀가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르던 친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어른이 그녀에게 임자 없는 무덤을 알려주었다. 뼈만 남아있는 세구의 시체는 낡은 천 조각을 뼈에 걸치고 있었다. 남편이 떠날 때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으며 죽을 때 무슨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 알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 뼈로만 남은 시체 중에 남편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친척은 그녀에게 남편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기에 아니다라고만 하느냐 하면서 뼈를 남편으로 알고 장례를 치르자고 권했다. 그래도 제 남편인데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녀는 친척에게 이렇게 말하며 다시 뼈를 묻어주었다. 그 무덤을 찾아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그녀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다. 4년 동안 꿈에도 남편을 여러 번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남편을 만난 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남편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위에 눌린 듯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다. 피를 흘리고 있는 남편의 모습은 너무나 또렷하게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남편의 모습은 4년 전 집을 떠날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날 아침 일찍 이웃 마을에 사는 아저씨가 그녀를 찾아왔다. 애기 엄마, 충북 음성군에 있는 어느 마을에 4년 전 객사한 젊은이를 감매장한 무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네. 친척은 마침 자신이 그곳에 가볼 일이 있다며 동행해 주겠다고 선뜻 나섰다. 그녀는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바로 집을 나섰다. 하지만 이번엔 동행이 있어 마음이 그리 무겁지만은 않았다. 난 가끔 애기 엄마가 무서워. 남자들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시체를 보고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으니 말이야. 친척은 몇 번 그녀가 무덤 파는 일을 도와준 적이 있지만 여전히 그녀의 용기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었다. 애기 엄마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남들은 이를 보고 알아낸다고 하는데 남편의 이 무슨 특징이라도 있는가? 그녀는 친척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지만 남편의 이가 어땠었는지 기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해골 골격이나 뼈의 길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글쎄, 그런 것 가지고는 찾기 힘들지 않나?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도 아저씨 한 번만 더 고생해 주세요. 꼭 찾을 것만 같아요. 그녀는 아저씨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나도 애기 엄마가 애기 아버지를 어떻게든 찾았으면 해. 그 정성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남편을 애기 엄마 곁으로 보내줄 거야. 그녀는 든든한 아저씨의 말에 왠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간밤의 꿈 때문인지 왠지 그날은 남편을 찾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와 친척이 충북 음성의 고즈넉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은 상태였다. 산 밑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 굴둥에서는 저녁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저씨는 아무 집에나 들러 동네의 신씨 할아버지가 살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이윽고 그들은 언제라도 허물어져 내릴 것 같은 초라한 초가집에 도착했다. 노인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다. 부엌 구석의 등잔불이 어두운 부엌을 밝히고 있었다. 노인은 그녀 일행을 보자 반갑다는 듯이 쓰는 숨을 지으며 마침 식사 시간이라 잘 됐다며 반찬은 없지만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말했다. 친척은 읍내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곳에서 잘 거라고 말했지만 밤늦게 어딜 또 가려고 하느냐며 노인은 그들을 만류했다. 밴쿠버 TV 코리아 책 읽어주는 남자, 소설가 반병섭 씨의 단편소설 부러진 숟가락, 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